보면은 가장 권력을 두 번째로 많이, 세 번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부총리인데, 지난주에 워낙 그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경제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진짜로 사표를 냈나 싶을 정도로 사의설에 대해서 적극 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김동연 부총리 책임지겠다, 그리고 사의설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절대 책임을 제가 회피하지 않는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미 지금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상임 신용 관련 보도 나오는데 자, 현 부대변인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경제가 정책이 잘못돼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는 좀 놔두더라도 정치적으로 서로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여론도 그렇고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뭔가 악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 원론적인 이야기 빼고 정치적으로만 봤을 때는 뭔가 당이나 청와대에서 결정을 좀 해야 될 시점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뭐 경제 정책을 여론만으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언론에서 굉장히 지금 갈등설을 부추기고 뭐 소득주도 성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 여론조사 결과는 오히려 찬성률이 과반이 넘었거든요. 네. 유지해야 된다는. 어찌 보면 국민들의 여론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분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러니까 혁신 성장이냐 아니면 뭐 소득주도 성장이 양자택일 관계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 경제 정책, 그러니까 혁신 성장, 뭐 소득주도 성장, 그 다음에 공정 경제 세 가지를 들고 나온 것이고요. 네. 우리 한 15년 전에도 보면 이정우 실장이 그 학자 출신이고, 그다음에 김진표 지금 이제 그 당시 부총리였죠. 네. 두 분이 관료 출신이었는데 굉장히 두 분이 경제 정책과 관련돼서 갈등을 빚는 것처럼 많이 되다가 결국은 두 분 다 사퇴하는 경우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쪽 손을 들어주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쪽을 사퇴하고 한쪽을 그대로 유임한다 그러면 어찌 보면 그 세 가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스스로 폐기하는 식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쉽지 않다. 그래서 두 분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큰 기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 지금 시행한 지 겨우 1년 정도거든요. 사실은 뭐 최저임금 인상한 것도,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이 다는 아니에요. 네. 정규직화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부문 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이런 정책들은 사실은 좀 시행하고 나서 2, 3년 지나야 이제 효과가 나오는 것인데 지금 1년밖에 시행 안 한 상태에서 다시 그런 과거처럼 대기업 몰아주기로 하고 아니면 뭐 대기업이 소위 낙수 효과 아니었습니까? 그 전에 대기업이 많이 이제 성장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그게 우리가 한 10년 정도 해봤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두 분을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 정부 입장에서 뭐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예요. 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 있잖아요. 이제 소득주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여론조사 정확한 제가 수치는 기억 못하는데 아마 최저임금 인상 찬성하는 게 한 55% 정도 되고 네. 반대하는 게 35% 정도 될 거예요. 최저임금 자체에는 당연히 모두 그러니까 찬성하죠. 근데 그게 속도의 문제지. 그 숫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랑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서 잘한다, 잘못한다 한 55, 30 요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대통령의 지지도하고 그 개별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지지도 사실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탈원전에 대한 것, 뭐 교육 정책에 대한 것, 뭐 이렇게. 그런데 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에 대한 찬반과 거의 일치한다는 건 뭐냐면 네. 이게 뭐 현 정부에서 의도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이 문재인 대통령 상징하는 어떤 큰 정책처럼 돼버렸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 이퀄, 제2노국수 이퀄, 소득주도 이퀄, 최저임금 이렇게 등식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제 유권자들 머릿속에.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네. 지금 이 소득주도 성장론 또는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간판을 내린다는 거 본인은 어떻게 보면 이 정체성을 완전히 돌려버리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단순한 정책이었어야 되는데 이게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거의 이지문과 도구마처럼 돼버렸다는 거죠. 제가 이걸 청와대에서 일부러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시장에는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이거를 간판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사실 지난 금요일까지만 해도 네. 겉으로는 그렇게 유지는 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변화가 있지 않겠냐. 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백브리핑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소득주도 성장은 유지는 하겠지만 정책적으로 기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는 간판은 걸어놓되 내부적으로 집행에 있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소득주도 성장론보다 기존에 갔던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금 우클릭하는 걸 아닐까라고 저는 금요일 날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어제 이제 대통령의 축사 영상을 보고 제 의견을 바꿨죠. 대통령은 원래
본인이 설계했던 제이노믹스를 임기 말까지 가져가겠구나. 어, 그 결과는 오롯이 네. 다음 총선에 나오겠죠? 이도훈 의원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는 어쨌든 저런 식으로 계속 가져가겠다 하면서 연말까지 기다려봐라. 연말 되면 좋아진다. 근데 지금이 워낙 바닥에서 연말 되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지금하고.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는. 그러니까 고용률 같은 게 이제 그 전년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워낙 안 좋았으니까 내년 대비는 올해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하면은 조금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설마 그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게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제 용어의 함정에 이제 많이 빠져들긴 하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보면은 그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이른바 친노동 반기업이 아니냐 네. 이렇게 보는 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꼭 정책 하나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정부의 방향, 정책 방향의 기조 그것이 과연 그 기업들의 길을 살려서 혁신 성장을 할 수 있느냐, 네. 또 고용을 더 많이 창출할 만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느냐 이런 건데 현재로서는 그 소득주도 성장도 그렇고 전반적인 그 기업 정책도 그렇고 그런 쪽에서 아주 그 시장 친화적이지는 않다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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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론을. 그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얘기 중에 보면은 이제 질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질적인 부분을 얘기했는데 일단 정규직 부분이 좀 늘어나고 있다. 그건 맞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관리직이나 대졸 부분이 직이 좀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영업자 중에 사실 혼자서 자영업 하는 분이 70%가 넘습니다. 근데 네. 고용이 있는 자영업이 30%거든요. 그 비율이 좀 늘어나고 있다. 결국은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일어나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이게 당장 급격히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좋은 일자리.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최저임금이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올해 기준으로 157만 원이에요. 이거 세금까지 포함한 겁니다. 네. 거기서 4대 보험 빼면 한 140만 원 정도 수령액이에요. 그럼 내년 되면 170만 원 정도 넘는데요. 그럼 받아가는 게 한 150만 원 조금 넘습니다. 네. 그 정도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적응을 해야 된다. 요식업이든 뭐 식당업이든 아니면 물론 지방 같은 경우에 그 정도 임금이 뭐 낮은 임금은 아닙니다만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서 150만 원 갖고 살기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일을 해서. 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서서히 적응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속도 조절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도 그런 저임금 구조에서 조금 벗어날 때가 됐다 이제는. 그런 네. 데서 서서히 올라가면서 적응을 해나가면 저는 안착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해찬 신임 당대표가 당선이 돼서 이 반가운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을 옹호해줬던 네. 이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반갑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하지만 지금 발등의 불처럼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때문에 논란에 휩싸여 있는 이재명 지사인데 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김부선 씨하고 이재명 지사 이런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자,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이 경찰의 조사가 뭐 공방이 있고 이야기들이 계속 복잡합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도대체 왜 경찰 조사를 하는 건지, 경찰 조사의 목적이 두 사람이 불륜이었냐 아니었냐 이걸 가리기 위한 겁니까? 그게 이제 핵심인 건 맞죠. 근데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걸려 있는 건데 하나는 이재명 지사가 피의자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때 김영환 의원이랑 경기도지사 토론할 때 당신 김부선을 사귀었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걸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이제 방송 같은 데서 허위사실 유포했다. 거짓말했다. 이거를 이제 고소한 거, 고발한 거. 그거는 이재명 지사가 피의자죠. 피의자죠. 거기서는 이제 진짜 김부선 씨하고 이재명 지사의 관계 이제 핵심 쟁점이 될 거고 얼마 전에 이제 분당경찰서에서 김부선 씨가 조사받은 건 김부선 씨가 피의자로 조사받은 겁니다. 이건 뭐냐면 김부선 씨가 했던 얘기들이 오히려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라서 똑같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인데 이건 누가 고발한 거냐면 이재명 지사 측에 있는 이제 변호사들로 구성된 공명선거 감시단인가요? 거기서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고발자 내용을 잘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다도 있지만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 있냐면 그게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불륜설, 뭐 월미도에서 낙지를 먹었네, 뭐 광화문에서 낙지, 이 얘기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 민주당 내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건 뭐냐면 봉하마을에 김부선 씨가 가려고 했는데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봉하마을 왜 가냐? 내가 옥수동 갈 테니까 거기 있어. 이렇게 했던 이 부분. 이게 사실 민주당에서 제일 지지층 사이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네. 이재명 지사 측에 고발했던 김부선 씨의 피의자로 고발했던 부분은 그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건이 김부선 씨하고 이재명 지사가 불륜이냐 아니냐 이건 뭐 큰 틀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김부선 씨가 피의자로 얼마 전에 조사받았던 그 사건에서는 네. 그 특정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셨던 그 날짜에 네. 정말 이재명 지사가 봉화마을 가지 말라고 하고 내가 옥수동 갈게라고 말을 했는지 그 부분이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네.